자, 투데이 핫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년 같으면 굉장히 많은 이벤트와 행사가 있었을 테지만 올해는 코로나19가 모든 걸 막은 상태죠. 그래도 새해에는 어떤 것들이 바뀌게 될지 또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요? 자, 최유한 평론가님 연결돼 있죠. 자, 최유한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저 청취자 여러분께 이 새해 인사 하게 해주세요.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네. 예. 농담이에요. 예, 지금 말씀하세요. 빨리. 예. 아침에 어느 친구가 생일이라서 문자를 보냈더니만 이 친구가 답을 해주기를 평소에는 몰랐던 일상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게 되었다. 새해에는 얼른 일상으로 초대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경유통 라디오 가족 여러분, 2021년에는 일상이 회복되고 평소와 같은 생활 다시 복귀되는 그날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저 최유한 평론가님 결혼하셨죠? 애가 셋입니다. 애가 셋이죠? 예. 예. 힘듭니다. 예, 총각인 줄 알았습니다. 예. 자,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예. 2021년에도 이렇게 또 많은 것이 또 바뀐다고 하던데 그중에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바뀌는 것 어느 것부터 좀 시작을 할까요? 뭐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금융 소비자니까 금융에 관련해서 바뀌는 것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예. 오는 2021년 3월 25일부터 정부는 금융 소비자들의 권익에 대한 사항을 통합해서 규율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예. 지난 한 해 동안 라임 사건이니 옵티머스 사건이 해서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엄청나게 피해 끼치는 사건들이 많았죠. 그렇죠. 그걸 원천적으로 막겠다라는 겁니다.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6대 판매 원칙을 철저하게 금융권은 지켜야 합니다. 이 6대 원칙이란 그 상품이 이 소비자에게 맞는지 적합성, 적정성의 원칙, 설명 의무를 져야 되고 불공정 영업 행위하면 안 되고 부당 권유 행위하면 안 되고 광고를 규제한다. 이것이 모두 이제 6대 판매 원칙이고요. 이걸 잘 안 지키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과태료 부과합니다. 혹시 모를 피해 방지 위해서 뭐 제도적으로 청약 철회권이라든지 위법 계약 해지권이라든지 판매 제한 명령권 등의 제도를 신설 확대한다라고 하고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설명 의무 위반 관련 시 손해배상 소송할 때 금융회사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는 책임을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직접 나서서 해야 됐거든요. 이게 책임 회사로 갑니까, 그게? 이 책임 입증을 회사로 가게 됩니다. 금융회사 져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수십 년 된 사실 적폐예요. 그래서 회사가 입 딱 다물고 아무 소리 안 하면 그냥 소비자들이 이거 하나하나 증명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쓰거든요. 이것이 바뀔 예정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사후 구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 신설하고 금융소비자 보호하는데 정말 작년에 치매 할머니에게 위험한 금융상품을 판매했던 이 금융권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은 교육과 보육 이야기죠? 자, 지금 2020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대상으로 시행했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는 이제 1, 2, 3학년 전면 확대 시행됩니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비.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 학비를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어린아이 또한 어린아이들을 위한 보육교사들 업무 부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이거 줄여주고 휴식시간 보장하기 위해서 보조교사 28,000명, 연장보육교사 3만 명 등 확대 배치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한 6,000명 정도 더 확대되는 거래요. 많이 확대가 되네요. 예, 다수 어린이집에 이제 지원 인력 배치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를 위해서 뭐 인건비 지원하고 사용자 부담금의 30%를 국가에서 따로 지원한다. 정의인 사건도 있고 그래서 마음이 좀 무거운데 2021년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좀 작년보다도 올해는
아이 돌봄 서비스 있잖아요. 예, 예.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강하게 이게 좀 확대가 좀 크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조금씩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모르겠어요. 이거 역시 또 코로나19가, 속상해라. 그렇죠. 일단 뭐 이제 백신이 또 나오니까, 네. 우리도 접종 받으면서 또 추이를 또 살펴봐야죠. 예. 예. 자, 다음은, 우리 또 씩씩한 건아들이죠. 국군 장병들 이야기네요. 이건 뭡니까? 그렇습니다. 병무청에서 병역 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 그리고 국가 책임 강화 차원에서 병사들의 봉급을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병사들 봉급이 또 올라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 대비 12.5% 인상해서 올해 병장 기준으로 월 60만 8,500원 지급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 친구 아들 제대하면서 보니까 돈 안 쓰고,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통장에 모아서 차곡차곡 모았다가 와서 효도한다고. 그러니까요. 제 친구 입이 이렇게 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병장 제대하고 나서 충성,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 저 이거 통장 가져와, 이거 저 선물이에요. 아이고 우리 아들밖에 없다 이랬는데 이제 바로 한 달 후 엄마 나 용돈 좀 달라고, 나 차 사야 되니까 이거 좀 하나 사달라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뭐 그렇다 하더라도 아들이 군대에서 그거 해주는 그 마음이 얼마나 예쁩니까? 참 이거 우리 국군 장병들 효자들입니다. 효자들. 그렇습니다. 그 신체 등급의 판정 기준을 개선해서 병역 판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겠다라고 합니다. 이 기준을 현역 판정 기준 2014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대요. 그래서 현역병 입영 대상 인원을 확대한다라고 하는데, 특히 지금까지 문신하는 경우에는 4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군대 안 갔었는데 이제는 문신을 한 사람의 경우도 기준을 바꿔서 군복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군입대 얘기 나오니까 누구 얘기 나오니까 BTS 얘기 나오죠. BTS요? 그렇죠. 정작 BTS는 군대 다 입대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체육 분야 우수자는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데, 대중문화예술 분야는 조금 형평성에서 제외돼 있었어요. 그렇죠. 병역법 개정에서 대중문화예술 우수자 역시 연기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또 뭐가 또 걱정이냐면은, 이번에 이제 BTS 관련해서 이제 군대 뭐 면제를 좀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도 군 복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나중에 이제 뭐 혹시라도 BTS급이 안 된 가수들이, 아니면 뭐 문화인들이 나도 저 우리나라에서 국위 선양을 했는데 이거 이거 좀 혜택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걸로 또 좀 여러 가지 또 시끌시끌 할 것 같아요 나중에.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어요. 전 군대 갔다 왔거든요. 저도 갔다 왔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가정폭력과 성폭력 관련해서 바뀌는 것들이 있다고요? 이거 뭡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피해자 보호 제도가 제대로 활용이 안 돼요. 피해자 보호 그래서 관련해서 피해자 보호하는 것이요. 그래서 피해자에 대해서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 내용에 특정 장소뿐만 아니라 특정 사람을 추가해서 보호 범위를 확대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주거 침입, 퇴거 불응죄, 이거 지금 경찰의 명령 듣지 않으면 형사처벌된다라는 겁니다.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성폭력에 대해서는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막아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가 강화된다. 뭐 이거 부당한 인사 조치뿐만 아니라 왜 피해받은 사람이 인사 조치를 당해요? 그렇죠. 그 성과 평가나 교육 훈련, 근무 환경 전반에 거쳐서 구체적으로 규정된다라고 합니다. 불이익 조치 이거 금지 위반한 경우 처벌이 강화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라고 하네요. 이것도 되게 제도가 잘 됐네요, 이게. 예. 자, 그리고 모바일 전자증명서의 발급도 확대가 되고, 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실시가 된다고요, 올해. 예, 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부터 말씀드릴게요. 국민이 국가나 금융기관에 신청 등을 할 때 각각의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국민의 필요 정보만 딱 모아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MC님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서비스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지금 구비 서류가 한 10세 정도 되거든요. 이거 일일이 다 떼가지고 제출하는 데만 2, 3일 소요돼요.
그런데 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마이데이터, 내 데이터가 공공에 흩어져 있는 것을 즉시 모아서 바로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한 거죠. 아,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IT 강국이에요. 야, 이거 되게 좋은 시스템이네요. 각각의 그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 다 흩어져 있는 마이데이터, 내 데이터를 즉시에 모아서 바로 신청하면 바로 이 정책자금 신청 가능하도록 이런 식의 개념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빠르게 여러 가지가 빠르게 돌아가겠네요. 빨라진다는 것이고요. 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현재 증명서 신청 발급이 제출이 가능한 모바일 전자증명서가 주민등록 등초번호 모두 13종이거든요, 지금. 네. 이거 1월부터 해가지고 한 100종 정도로 대폭 확대시키고 2021년 말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는 발급돼서 300종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거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은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 다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박물관이나 고궁, 수목원, 영화관 등의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죠. 물론 그 전에 코로나19가 물러나야 그렇죠. 되겠지만요. 그리고 또 올 그 하반기쯤에는 운전면허증도 모바일 맞습니다. 면허증으로 바뀔 수 있다고. 모바일 면허증으로 다 바뀔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이 한 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분실하더라도 공공마이 데이터 서비스에 다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즉시에 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분실이 돼도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클라우드 개념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이거 다행이네요. 자, 그리고 다음은 또 어떤 분야가 바뀝니까? 바뀌는 게 많네요, 올해. 예, 맞습니다. 이거 역시 IT와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주민등록 시스템이 1968년도에 도입됐거든요. 68년도에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그때 1219 청와대 습격 사건에서 북한에 쳐들어 내려오고 난리가 났었을 때 그때 관리를 위해서 도입된 건데 이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시적 처리를 위해서 지금의 노후화된 주민등록 시스템을 웹 기반으로 통합 구축하는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이 사실은 이미 도입이 됐어요. 올해부터 전격적으로 사용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 성별 외에 지역번호 없애고 임의번호 부여하는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개인정보가 강화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IT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될 때 당연히 뒤따라야 하는 조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저는 좀 빨리 이 시스템이 도입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아까 그 1968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까지 주민등록증을 명의를 도용해가 주민등록증 도용 사고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걸 뭐라고 합니까? 완전히 그냥 리셋 포맷 시킨 다음에 다시 번호를 부여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정보가 중국 대륙 어디에서 떠돌아다니는 거 아닌가 그런 불안감도 있죠. 떠돌아다닌다고도 하던데 그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이제 경찰이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수사경찰 세 개의 지휘감독 체계로 분류되어서 자치경찰은 학교폭력이라든지 아동여성 관련 범죄라든지 이게 민생 치안 업무를 담당하고요. 나머지 이제 국가경찰과 수사경찰이 각각의 업무를 진행한다라는 것인데 사실 이 자치경찰제도가 1월 2일부터 전면적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지금 사실 적응하려면 조금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적응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뭐 불편한 게 있을까요? 우리는 불편한 게 없어요. 경찰들이 그냥 위급한 상황에 112로 112로 신고하시면 되는 거고 이건 우리 시민들 그러면 이제 경찰 차원에서 알아서 다 할 것이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현재의 국가 권력의 개혁 차원에서 접근한 문제이고 사실 자치경찰제라는 건 옛날부터 얘기가 많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도입됐다. 우리 시민들이 따로 생각할 건 없지만 어쨌든 그래도 각각의 업무 수행의 범위가 나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또 교통 이야기네요. 교통.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된다고요? 예,
보행교통이 많은 도시부에서는 일반 도로 50km, 주택가는 이면도로는 30km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에서 주행할 때 그냥 안전 표시에 따르셔야 되고 별도의 속도 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50km 이내로 주행하세요. 이게 실험을 해보니까 그 시범 실행을 해보니까 교통사망자 41% 감소, 중상자 15% 감소라는 거죠. 그렇죠.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시내에서 50km다. 이면도로는 30km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음은 그 환경 이야기네요. 환경. 투명 페트병. 이게 이제 별도로 분리 배출을 이제 또 해야 하죠? 예, 맞습니다. 이게 일단 단계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데요. 무색 투명 페트병 사실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승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따로 이렇게 해서 통합 배출 이 방식을 좀 바꿨는데 이 투명 페트병은 라벨 떼고 따로 모아서 분리 배출을 해야 된다. 사실 이 국내 그 폐플라스틱 수입 제한이라든지 전 세계적인 재생원료 시장 확대 등 우리나라에서도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 육성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색깔이 있는 건 곤란하고 투명한 거는 얼마든지 계속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제 그 뭐 음료수라든지 뭐 이렇게 만드는 그 회사에서도 모든 그 페트병을 그 다 투명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고 있고 지금 라벨도 쉽게 뜯어지게 만들고 있고요. 각각의 업체에서에 대한 지침도 다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잘 됐네요. 아니 근데 또 저 올해 뭐 카페나 뭐 식당 같은 곳에서는 일회용 종이컵을 아예 이거 사용이 금지된다고 하던데요, 또? 원래 금지됐다가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재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일회용품이 우리 어머니 지구를 죽이는 역할을 해요, 사실. 제가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다 사용하고요. 이 귀끈이 있지 않습니까? 귀끈, 가위로 잘라서 버리거든요. 아, 그러세요? 왜냐하면은 그게 그 새들이 버렸을 때 새들이라는 동물의 입을 막는데요. 아, 저도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저희 방송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버리실 때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참 되게 모범적이신 평론가십니다. 아유, 그럼요. 방송 나와서 얘기해야 되는데.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특허청에서 재미난 시도를 한다고요? 맞습니다. 그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스타트업들의 아이디어를 훔칩니다. 그리고 자기들 거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고의로 아이디어를 탈취한 자, 손해로 인정된 금액이 최대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탈취행위 3배 배상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4월 21일부터 적용되는데 중소, 벤처기업, 스타트업 기업의 아이디어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힘이 없어서 뺏기는 거거든요, 아이디어를. 그럼요.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책적으로 딱 이렇게 마련을 해놓으면 이게 이제 제도가 확실하게 굳혀지면은 이런 이제 뭐 사고들이 없어지겠죠, 이제 점점. 그렇죠. 자, 이번에는 뭡니까? 고용노동부 관련 이야기네요.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요? 이게 뭐죠? 자,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 그리고 생계 지원, 이걸 같이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미 시행이 됐어요. 제가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래서 12월 31일 날 한번 들어가 봤어요. 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그러니까 취업 지원 서비스 플러스 구직 촉진 수당 50만 원씩 6개월이 결합된 300만 원 주는 1 유형이 있고 취업 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제공하는 2 유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내가 1 유형에 속하는지 2 유형에 속하는지 알아보려면 이 홈페이지에 한번 방문하셨으면 좋겠어요. 따따따 하시고 다음 한글로 국민취업제도.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제도.com 지원제도. 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com 여기에 자가진단란이 있거든요. 거기 자가진단란에 들어가 보시면 뭐 이렇게 뭐
그 외에도 수급 진단, 모의 진단에 취업 유형 진단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하라는 대로 따라 하시면 내가 1 유형인지 2 유형인지 알 수가 있고요. 하여튼 모두 다 취업하시고 힘내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도 좀 알아봤더니 예술인들 있잖아요. 예, 예술인들도 고용보험도 이제 적용이 되고 올해부터. 그렇습니다. 예. 또 희귀질환 의료비라든지 이런 게 이제 지원 대상이 더 확대가 된다고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지금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네. 굉장히 기획재정부에서 책자 하나로 나왔어요. 300페이지짜리. 거기서 되게 두껍게 특이한 것만 제가 뽑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 기획재정부 들어가셔서 올해 바뀐 제도에서 클릭하시면 그대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더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방송 다 들으시고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걸 빠뜨렸네. 우리 최유한 평론가님. 예. 그 최저임금. 예. 최저임금이 작년에 8,590원에서 130원 올라가지고 이제 올해부터 8,720원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아까 말씀하셨나? 최저임금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안 드렸죠. 제가 잘했죠. 예. 말씀 잘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2021년에 8,720원, 그러니까 2020년 대비 1.5% 인상했고요. 월급으로 치면 182만 2,480원이 되는데 사실 182만 원 정도 되는 이제 월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풍족하진 않더라도 생존은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최저임금이 힘들죠. 이것밖에 안 오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일단 좀 가야 됩니다. 일단은. 예. 자, 마지막으로 이거 뭡니까? 세일 여성 인턴 지원 확대요? 이게 어떤 의미죠? 세일 여성 인턴이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경력단절 여성. 저 82년생 김지영 영화 보셨죠? 아니요. 안 보셨나? 볼 겁니다, 이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삶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영화입니다. 한번 보세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그리고 고용 유지를 위해서 세일 여성 인턴 사업을 확대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일의 맞아요. 일이군요. 새로운 일이요. 이게 보다 많은 경력단절 여성에게 업무 경험 제공하고 지원 대상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정규 채용한 기업에게는 추가로 80만 원을 지급해서 계속 고용 지원한다는 것이고요. 제쳐도 경력단절 여성인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뼛속까지 지지합니다. 지금 경력 단절 관련해서 솔직히 우리나라의 모든 방송국들이 좀 특집으로 다뤄줘야 돼요. 맞아요. 이것 때문에 동의합니다. 피해 보시는 여성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맞습니다. 자, 아무튼 올해 2021년에 달라지는 것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피해가 없도록 좀 잘 또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